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생선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살이 통통한 부분은 아들 접시에, 앙상한 꼬리와 대가리는 시어머니 접시에. 5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부엌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계셨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소 과묵하시고 표현이 서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일주일에 2~3번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별로다.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처음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시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이만 보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이것도 모르냐? 내 손자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해?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선을 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뭘 해도 불만이시니까 그냥 대충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날부터였습니다. 생선의 살 부분은 아들과 남편 접시에, 꼬리와 머리는 시어머니 접시에 담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눈치채셔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도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시댁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생선 나누는 일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면 배쪽살은 아들에게, 꼬리는 시어머니에게, 조기를 구우면 알배기 속살은 아들에게, 대가리는 시어머니에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부위가 좋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지. 속으론 서운하시면서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늘 그랬으니까요. 불편한 것은 외면하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 저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저만의 작은 복수를 눈치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4년차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잘 걷지 못하셨고 귀도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 자리에는 꼭 나오셨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날은 추석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특별히 큰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광어회와 구운 고등어, 그리고 갈치조림까지. 저는 부엌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평소처럼 접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 것, 남편 것, 시누이네 아이들 것, 그리고 시어머니 것.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좋은 부위는 아이들에게, 그 다음은 어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위는 시어머니에게.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요즘은 거의 방에만 계셨는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시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접시를 보셨습니다. 살이 발려나간 생선 대가리와 꼬리만 담긴 접시를, 그리고 옆에 놓인 다른 접시들을, 통통한 살점이 가득 담긴 접시들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니 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드셨던 겁니다. 왜? 대체 왜?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접시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드셨습니다. 대화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아들에게 직장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당당하게 해왔던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요? 들켜버려서? 아니면 시어머니의 그 눈빛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한마디 하시려나.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행주를 집어드셨습니다. 내가 닦을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시지. 욕을 하시지. 손찌검이라도 하시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나쁜 년 맞잖아요. 그런데 왜? 며칠 후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러 온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저만 보면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나? 온 가족이 알게 된 건가? 시누이가 저를 부엌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시누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밤마다 우셔. 나 몰래 우시는데. 내가 들었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엄마 며느리 시절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며느리 시절에 엄청 고생했어. 할머니가. 진짜 심했거든. 저는 멍하니 시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2살에 시집와서 시할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밥을 굶기는 것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당했다고.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떤 부위도 입에 못 대셨대요.
다 시어머니와 남편 몫이었으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면서 국물에 밥만 말아 드셨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생선살을 잘 안 드셔.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잖아. 그냥 입에 안 맞는다고만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상처가 남아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2살의 시어머니, 시할머니에게 구박받으며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어린 며느리, 생선살 한 점 입에 못 대고 국물에 밥만 말아 드시던 그 시절.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생선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꼬리와 대가리만 드려도 아무 말씀 안 하셨구나. 오히려 나는 이런 부위가 좋아라고 하셨구나. 저를 위해서. 이미 다 아시면서도 며느리가 상처받을까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 되돌려주는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뭘 하셨나요? 잔소리요. 그게 다였잖아요. 밥을 굶긴 적 없잖아요. 때린 적 없잖아요. 오히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서도 저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일 살이 통통한 부분, 제일 맛있는 부분을 시어머니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저는 그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접시를 보셨습니다. 살이 가득 담긴 접시를.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일어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해주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나도 상처가 많았어. 그래서 표현을 잘 못했어? 예쁘게 말하는 법을 몰랐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할머니의 구박, 밥을 굶으며 일했던 날들, 울면서 친정엄마를 그리워했던 밤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밥 굶기지 말아야지. 손 대지 말아야지. 그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상처를 저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신 거였습니다. 잔소리가 많으셨던 건 그게 시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못해. 자꾸 잔소리만 하게 돼.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아드린 생선살을 한 점 드셨습니다. 맛있네. 그 말 한마디가 5년의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선을 나누지 않습니다. 큰 접시에 담아서 같이 먹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십니다. 저도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생선살을 집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갈라놓았던 마음이 이제야 하나가 되었습니다.